1849년 6월 6일 오시 창덕궁 중의당에 불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중의당 안은 죽음의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약을 다리고 맥을 짚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의원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운 젊은 임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3세, 조선에서 손꼽히는 미남으로 알려진 헌종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오시의 임금이 창덕궁의 중의당에서 승하하였다. 짧은 기록이 실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가 발을 들였습니다. 61세의 대왕 대비는 손자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한다.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둘러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손자의 죽음보다 권력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도 중의당에 들어왔습니다. 풍양조씨 집안 출신인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대왕 대비 앞에서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계비 효정 왕후 홍씨가 나타났습니다. 18세의 어린 왕비는 형식적으로 고글했습니다. 아이고. 소리는 컸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슬픔보다는 앞으로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19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권력 승계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풍양조씨 일파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헌종이 죽으면서 그들의 후원자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석복헌에서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경빈 김씨였습니다. 16세에 후궁으로 들어와 2년 동안 헌종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석복헌을 나와 중의당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이 막아섰습니다. 마마 안됩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오셨사옵니다. 전하를 배워야 합니다. 전하. 경빈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궁궐 전체에서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울음은 석복헌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후궁의 신분으로 감히 대왕 대비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의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임금이 죽었는데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계산만이 난무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조선의 임금이 죽었는데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준수한 외모에 금석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던 젊은 임금, 정조를 닮고 싶어 했던 개혁군주, 그가 왜 이렇게 쓸쓸히 죽어야 했을까요? 이 젊은 임금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23세의 나이에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직 한 여인만이 진심으로 울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2년 전 1827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27년 7월 18일 창경궁 경춘전. 한여름밤 궁궐에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세자빈의 산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신음소리가 이어졌고 동이틀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손이시옵니다. 원손이시옵니다.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효명세자와 세자빈 조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왕의 손자 바로 왕손입니다. 순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환,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는 무능, 호는 원헌이라 하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큰 목소리가 금석 같으며 100일이 되기 전에 벌떡 일어섰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궁궐을 거닐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내가 커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며 안동 김씨의 세도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환이 크면 더 강한 왕권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830년 5월 6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효명세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불과 2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자, 궁궐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세자빈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4세의 어린 환도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주변 어른들이 우니까 따라 울었습니다. 아범마마. 어린 목소리가 궁궐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인 9월 15일 어린 환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세 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의당에서 책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4세의 어린아이가 왕이 될 손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세손,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느니라. 할아버지 순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환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34년 환이 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11월 13일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순조가 승하한 것입니다. 44세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마저 잃은 어린 환은 눈물도 마른 상태였습니다. 11월 18일 경희궁 숭정문 8세의 어린 환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헌종, 조선의 제24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어린 헌종은 용상에 앉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줄지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가 발표했습니다. 순조의 비이자 헌종의 할머니인 그녀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발 뒤에는 안동 김씨 일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원 왕후의 오빠 김육은, 조카 김작은, 그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권력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는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풍양조씨 집안 출신인 그녀는 시어머니인 순원왕후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8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은 안동 김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헌종은 용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 대신들의 계산적인 표정, 멀리 서 있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 8세의 어린 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전하,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시옵소서. 궁녀가 말했습니다. 어린 헌종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상을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미 수군거리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어린 왕이 자라서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으로 죽게 될지. 밤이 되었습니다. 중의당에 혼자 남겨진 어린 헌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 담장 너머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세의 왕은 그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범마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다? 어린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어린 왕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834년부터 1841년까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종은 8세에서 15세로 자랐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어갔습니다. 외모는 실록의 기록처럼 준수했습니다. 큰 목소리는 금석 같았습니다. 학문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천자문을 읽고 사서삼경을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헌종은 그저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전하, 이 상소에 윤허하시옵소서. 전하, 이 인사안에 제가하시옵소서. 대신들이 가져오는 서류에 헌종은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순원 왕후의 오빠 김유근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카 김좌근도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재정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의 풍양조씨 집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정왕후의 아버지 조만영은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는 조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헌종은 그저 가운데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인데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837년 헌종이 1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3월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신부는 안동 김씨 김조근의 딸 효현 왕후 김씨였습니다. 10세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장성하시어 가래를 올리시옵니다. 순원 왕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세와 10세의 혼례는 정략결혼 그 자체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종과 효현 왕후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혼례를 올렸지만 어린 나이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1839년이었습니다. 기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순원 왕후가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척사유눔을 발표했습니다. 사학을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오가작통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프랑스인 신부 앵베르, 모방, 샤스탕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조선인 평신도 정화상도 순교했습니다. 헌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순원 왕후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헌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이 보였습니다. 저 담장 밖에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인 자신은 갇혀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이것이 헌종의 현실이었습니다. 1841년 헌종이 1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왕이 20세가 되어야 수렴청정이 끝나지만 8세에 즉위했던 헌종은 7년이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순원 왕후도 이제 그만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친히 정사를 돌보시옵소서. 순원 왕후가 발표했습니다. 헌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수렴청정은 끝났어도 안동 김씨의 권력은 여전했습니다. 비변사에 김씨 일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헌종은 결심했습니다. 증조부 정조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로 왕이 되어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장용령을 만들고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나도 정조처럼 될 것이다. 헌종은 밤마다 정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정조가 지은 시를 읽고 정조의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정조처럼 강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세의 어린 왕이 60년 동안 쌓인 세도 정치를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무렵 헌종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병법을 익히고 정치를 연구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밤이면 중의당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다 22세에 죽었습니다. 증조부 정조는 48세의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왕의 자리는 위험했습니다. 권력은 독약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헌종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강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일찍 죽게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5세의 청년 왕은 달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8년뿐이라는 것을. 1841년 친정을 시작한 헌종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정조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창덕궁에는 정조가 남긴 소주합루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의 주합루를 본떠 만든 곳이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헌종은 소주함루의 이름을 승화루로 바꾸었습니다. 정조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신하들은 젊은 왕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하께서 정조의 묘호를 본받고자 하시는구나. 안동 김씨 일파는 긴장했습니다. 정조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이었습니다. 헌종이 정조를 본받는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헌종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지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신정왕후의 풍양조씨 집안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조인영, 조병구, 조병기 등이 관직에 올랐습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김좌근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전하, 인사는 비변사를 거쳐야 하옵니다. 하지만 헌종은 단호했습니다. 짐이 특지로 임명하는 것이니 이 일을 달지 말라. 15세의 어린 왕이었지만 목소리는 금석같이 단단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어린 왕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그 무렵 헌종은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탐관 오리를 조사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삼정이 물러나옵니다. 전정, 군정, 환곡이 모두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었사옵니다. 암행어사들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헌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개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막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더 길러야 했습니다. 1843년 8월 25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왕비 효현왕후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헌종과 혼인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후사는 없었습니다. 헌종은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6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왕후. 헌종은 효현 왕후의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7세의 젊은 왕은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844년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순원 왕후가 주도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결국 남양 홍씨 집안에서 왕비를 뽑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쪽의 타협안이었습니다. 10월 18일 경희궁 숭정전에서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신부는 익풍부원군 홍재룡의 딸 효정왕후 홍씨였습니다. 14세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헌종은 18세였습니다. 계비를 맞이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왕실 어른들이 정한 결혼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어렸습니다. 14세의 소녀였습니다. 헌종과 나이 차이가 4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헌종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효정왕후를 바라볼 때마다 정략결혼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결혼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1847년 7월 순원 왕후가 언문교지를 내렸습니다. 중전에 병이 있사옵니다. 후사를 널리 구해야 하겠사옵니다. 후궁을 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왕비가 후사를 낳지 못하니 후궁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정 왕후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후궁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어른인 순원 왕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헌종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궁을 드린다는 것은 정조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와 수빈 박 씨를 후궁으로 두었습니다. 수빈 박 씨가 순조를 낳았습니다. 나도 정조처럼 후궁을 두고 그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헌종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위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녀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3간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헌종은 간택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헌종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멈췄습니다. 주부 김재청의 딸이었습니다. 16세의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빛이 순수했습니다. 궁궐의 다른 여인들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헌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1세가 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여인을 후궁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0일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씨를 경빈으로 책봉하노라. 헌종이 직접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빈 김 씨는 궁호를 순하라고 받았습니다. 순조롭고 화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헌종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정조가 수빈 박 씨를 위해 집복헌을 지어준 것처럼 헌종도 경빈 김 씨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덕궁 동쪽 끝자락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낙선제와 석복헌, 수강제, 세 건물을 함께 지었습니다. 낙선제는 헌종 자신의 사랑채였습니다. 선한 일을 즐겨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석복헌은 경빈의 처소였습니다. 복을 하사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왕세자를 뜻했습니다. 1848년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헌종은 경빈의 손을 잡고 석복헌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그대의 집이오. 전하. 경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이 자신만을 위해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헌종은 경빈을 끌어안았습니다. 22세의 젊은 왕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권력도 정치도 세도 정치도 잊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대와 함께 아들을 낳고 싶소. 헌종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경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석복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848년 낙선제와 석복헌은 헌종과 경빈의 사랑 공간이 되었습니다. 헌종은 정사를 마치고 나면 낙선제로 갔습니다. 경빈이 석복헌에서 나와 헌종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낙선제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쓴 현판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명가들의 서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헌종은 예술을 사랑했고 경빈도 그러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다옵니다, 전하.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러웠습니다. 권력이나 정치가 아닌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헌종은 경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밤이면 석복헌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경빈을 안고 헌종은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수빈에게서 순조를 얻었다. 나도 경빈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경빈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헌종은 조급해졌습니다. 23세가 되었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는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아들을 얻지 못하시면 어찌 되려나? 헌종은 초조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는가? 정력에 좋은 약을 드시옵소서. 의원들이 권했습니다. 녹용과 인삼을 달여 올렸습니다. 헌종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약은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 초부터 헌종은 이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설사가 심해졌습니다. 얼굴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전하, 편찮으시옵니까? 경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헌종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오. 곧 나을 것이오. 하지만 증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증세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헌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버지 효명세자가 22세에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자신도 23세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정치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다시 힘을 키웠습니다. 1846년에 풍양조 씨의 수장 조만영이 죽었습니다. 헌종을 지지하던 세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안동 김씨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개혁은 지나치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특지로 임명된 관리들을 탄핵했습니다. 암행어사 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종은 싸워야 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조정에 나갔습니다. 신하들과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토론 중에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헌종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괜찮다. 계속하라.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왕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밤이 되면 헌종은 석복헌으로 갔습니다. 경빈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전하,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경빈이 헌종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헌종은 경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대만이 내 편이오. 전하, 경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이 이렇게 약해 보이다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외롭다니, 그대와 함께 아들을 낳고 싶었소. 헌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소.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경빈이 헌종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849년 봄, 헌종은 마지막 노력을 했습니다. 유배되었던 인사들을 석방했습니다. 김정희, 조병현, 이기현, 이학수, 안동 김씨에 의해 귀양 갔던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경들은 짐을 도와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오. 하지만 신하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너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몸은 말랐습니다. 전하, 몸을 돌보소서. 시간이 없소. 헌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5월부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설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부종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경빈은 밤낮으로 헌종을 간호했습니다.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그대. 헌종은 경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대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소. 저도 그러하옵니다, 전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헌종의 상태는 위급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하, 중의당으로 옮기옵소서. 중의당은 동궁, 즉 세자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헌종도 왕세손 시절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49년 6월 6일 새벽, 중의당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원들이 헌종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밤새 경빈이 곁을 지켰습니다. 헌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전하, 저를 두고 가지 마시옵소서. 그대. 헌종은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경빈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미안하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금석 같던 목소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2년. 겨우 2년밖에. 전하. 경빈이 헌종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동이 터왔습니다. 6월의 햇살이 중의당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헌종은 그 햇살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 헌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죽은 아버지 효명세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정조, 증조부님, 꿈꾸던 왕이었습니다. 닮고 싶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경빈. 마지막으로 경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옷이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헌종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전하, 전하. 의원들이 급히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23세의 젊은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하. 경빈의 절규가 중의당을 울렸습니다. 온몸으로 헌종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경빈을 떼어냈습니다. 마마, 이제 물러나시옵소서. 안 돼요. 전하를 놔주지 못하겠어요. 경빈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강제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후궁은 왕이 죽으면 물러나야 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경빈은 석복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곧 소식이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왕대비 순원 왕후가 중의당에 도착했습니다. 61세의 대왕대비는 손자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후사가 없구나. 첫 마디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한다. 정조의 직계는 끊겼다. 은원군의 후손 중에서 찾아야 한다. 안동 김씨 일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김좌근, 김문근,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이원범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순원 왕후마마께서 조종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그저 권력 게임의 한 수였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가 중의당에 들어왔습니다. 48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왕대비 앞에서 감히 큰 소리로 울 수 없었습니다. 풍양조 씨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조만영도 죽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어미보다 먼저 가느냐. 하지만 대왕대비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계비 효정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18세의 어린 왕비는 형식적으로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하.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었지만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략 결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19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효정 왕후는 막막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곡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일찍 가시나이까?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음 왕이 누가 될지만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만 걱정했습니다. 석복헌에서는 경빈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 전하. 궁녀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세의 어린 경빈은 생각했습니다. 겨우 2년이었습니다. 1847년 10월에 후궁이 되어 1849년 6월에 헌종이 죽었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석복헌에서 함께한 시간, 낙선제에서 그림을 보던 시간, 헌종이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함, 모두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경빈은 자책했습니다. 헌종은 그렇게 아들을 원했습니다. 정조처럼 후궁에게서 아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빈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석복헌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1849년 6월 9일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데려온 이원범, 철종이었습니다. 1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헌종과는 칠촌 관계였습니다. 정조의 동생 은원군의 증손자였습니다. 순원 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헌종이 꿈꿨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경빈 김씨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마, 이제 순화궁으로 가시옵소서. 궁녀들이 말했습니다. 후궁은 왕이 죽으면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경빈에게 주어진 곳은 안국동 근처의 순화궁이었습니다. 경빈은 마지막으로 석복헌을 돌아보았습니다. 헌종이 자신을 위해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1년도 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전하. 경빈은 낙선제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헌종의 영정이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전하를 기억하겠사옵니다. 18세의 어린 과부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순화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월 28일 헌종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경기도 구리 동구릉 안의 경릉에 안장되었습니다. 효현왕후 옆자리였습니다. 경릉은 특이한 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843년에 죽은 효현왕후만 묻혔습니다. 1849년에 헌종이 그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1904년에 효정왕후가 마지막으로 묻힐 것입니다. 조선 유일의 삼연능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능. 가운데가 효현왕후, 오른쪽이 헌종, 왼쪽이 효정왕후. 왕이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특이한 능이었습니다. 순화궁에서 경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릉 방향으로 절을 했습니다. 전하, 편히 쉬소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경비는 순화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만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 순원왕후를 뵙고 시어머니 신정왕후를 뵙고 계비 효정왕후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1857년 순원왕후가 69세로 승하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거두였던 대왕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0년 신정왕후가 83세로 승하했습니다. 헌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마지막 대왕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비는 장례식마다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곡을 하고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순화궁으로 돌아와서는 또 혼자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제국이 되었습니다. 1904년 1월 2일 효정왕후가 73세로 승하했습니다. 헌종의 계비였던 그녀도 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릉에 마지막으로 안장되어 삼연능이 완성되었습니다. 경비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7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헌종이 죽은 지 5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계비마마도 가셨구나. 경비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과 동갑내기였던 효정왕후, 함께 헌종을 섬겼던 사람, 그녀도 이제 헌종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네요, 전하. 경비는 경릉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5세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1907년 4월 2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경빈 김씨는 순화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6세였습니다. 헌종이 죽은 지 58년 만이었습니다. 18세에 과부가 되어 76세까지 살았습니다. 5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헌종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고종은 경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직접 조령을 지어 내렸습니다. 경비는 연세가 높아도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추념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경빈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휘경동에 묻혔습니다. 훗날 1949년에 서삼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경빈이 죽은 후 낙선제와 석복헌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가 낙선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구가 석복헌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가 수강제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헌종과 경빈이 사랑했던 공간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덕궁 동쪽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구리 경릉에는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가운데 효현왕후, 오른쪽 헌종, 왼쪽 효정왕후. 조선 유일의 삼연능입니다. 헌종은 23세에 죽었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정조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원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빈 김씨를 사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경빈도 헌종을 사랑했습니다. 58년을 혼자 살면서도 헌종만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조선도 멸망했습니다.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됩니다. 헌종과 경빈의 사랑은 지금도 낙선제와 석복헌에 남아 있습니다. 경릉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3세에 죽은 젊은 임금 헌종과 58년을 그를 기다린 경빈 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도 정치보다 오래 남는 것은 진심입니다. 헌종과 경빈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죽은 젊은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빼앗기자 무덤에서조차 쫓겨난 여인. 241년이 지나서야 복권되며 드러난 조선 왕실에 금기된 역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57년 여름 경기도 안산 바닷가 근처의 한 언덕에서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리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후의 능이었습니다. 석실을 부수고 관을 끌어내라. 세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석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끌어낸 관은 바닷가 습한 모래밭으로 옮겨져 평민의 예로 다시 묻혔습니다. 이 왕후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의 왕비이자 제6대 임금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때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인, 그러니까 평민으로 격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신주는 종묘에서 쫓겨났고 무덤은 파헤쳐졌으며 왕후로서의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죽은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무덤에서조차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도 태종에 의해 후궁격으로 격하되었지만 그래도 무덤을 파헤치는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덕왕후는 달랐습니다. 왕후에서 서인으로 떨어졌고 무덤마저 파헤쳐져 바닷가로 내쳐졌습니다. 1476년 성종시대에는 현덕왕후가 세자빈 때 받았던 교명과 책복까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처사였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비참한 운명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녀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어서도 이런 치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살아서는 하루도 왕후로 있지 못하고 죽었고 죽어서는 무덤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조, 그녀의 시동생이었습니다. 세조는 어떻게 죽은 형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의 무덤은 56년 후 다시 왕후의 능으로 복원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문종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지 7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56년이나 지나서야 복권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간을 39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418년 음력 3월 12일 충청도 홍주 합덕현의 한 저택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화산부원군 권전, 어머니는 최씨였습니다. 안동 권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권씨, 족보명으로는 순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현덕왕후가 됩니다. 권씨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권백종은 한성부윤을 지냈고 아버지 권전은 판한성부사였습니다. 권씨는 이런 집안에서 단아하고 예법에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의 일이었습니다. 세자 이향, 훗날 문종이 되는 그는 첫 번째 세자빈 김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휘빈 김씨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자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다른 여인의 신을 훔쳐 태워 가루로 만들어 세자의 술에 타기도 했고 교미하는 뱀을 잡아 가루로 만들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어 1429년 7월 18일 휘빈 김씨는 폐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자를 독살하고 자신도 할복 자살했습니다. 1429년 10월 15일 세종은 세자에게 두 번째 세자빈을 드렸습니다. 순빈봉씨였습니다. 그러나 순빈봉씨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궁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더욱이 세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세자의 후사 문제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1431년 세종 13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종은 영의정 허조의 조언을 받아들여 세자궁에 3명의 후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권씨, 정씨, 홍씨였습니다. 이때 권씨의 나이는 14세였습니다. 권씨는 종사품 승위의 품계를 받고 세자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성품은 단아하고 조용했으며 말과 행동이 예법에 맞았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권씨를 매우 아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3월 3일 권씨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조산으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권씨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때 종산품 양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 권씨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경혜공주는 건강하게 자랐고 훗날 영양위 정종과 혼인하게 됩니다. 1436년 10월 드디어 순빈 봉씨가 폐출되었습니다. 세종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2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하는 것은 세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씨의 행실이 워낙 나빠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와 동침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임신한 궁녀를 구타해 유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종은 안평대군, 임영대군과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한, 찬성신계를 불러 논의한 끝에 봉씨를 폐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씨는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번째 세자빈을 정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세자궁의 후궁 중에서 고르기로 했습니다. 홍씨와 권씨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홍씨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으면 덕으로서 하고 덕이 같으면 용모로서 한다. 권씨는 이미 딸을 2명이나 낳았으니 의리상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한다. 1436년 12월 28일 세종은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는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 2월 28일 권씨는 정식으로 세자빈 책봉식을 올렸습니다. 권씨의 나이 19세 때였습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동정과 위의가 모두 예법에 맞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운 얼굴로 대했습니다. 궁중에는 삼가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씨는 세자와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고 세자도 세자빈을 아꼈습니다. 경혜공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1441년 세종 23년 여름 세자궁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해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후사를 걱정해 왔습니다. 세자의 나이가 이미 28세였습니다. 그동안 2번이나 세자빈이 폐출되었고 3번째 세자빈에게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라는 딸은 있었지만 왕위를 이을 원손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온 궁궐이 기다렸습니다. 1441년 7월 23일 음력으로 세종 23년 7월 23일 동궁 자선당에서 권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첫 적손이자 원손이 탄생한 것입니다. 훗날 제6대 임금 단종이 되는 아기였습니다. 세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인이 나이가 54세인데 이제야 적손을 보게 되었구나. 세종은 즉시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손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촛불 하나가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세종은 급히 명령했습니다. 떨어진 초를 당장 치우라.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날 1441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세자빈 권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산후병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혹은 낳은 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씨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위독해졌습니다. 세종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종은 잠깐 사이에도 여러 번 세자빈을 문병했습니다. 소원왕후도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 문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권씨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1441년 7월 24일, 음력 세종 23년 7월 24일, 원손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세자빈 권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4세였습니다. 만으로 치면 23세였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세자빈 권씨가 졸하였다. 비는 아름다운 덕이 있어 동정과 위에 모두 예법이 있으므로 양궁의 총애가 두터웠다. 병이 위독하게 되매 왕이 친히 가서 문병하기를 잠시 동안 두세 번에 이르렀더니 죽게 되매 양궁이 매우 슬퍼하여 수라를 폐하였고 궁중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이 없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5일간 상복을 입었습니다. 세자 문종은 30일간 상복을 입었습니다. 온 궁궐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던 세자빈이 모두의 사랑을 받던 며느리가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원소는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441년 9월 21일 권씨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안산군 와리면 와리산, 지금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묻혔습니다. 세종은 권씨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현덕빈, 밝은 덕을 가진 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덤의 이름은 아직 능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빈의 무덤이었으니까요. 권씨의 아버지 권전도 같은 해 11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세의 나이였습니다. 딸이 죽은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병이 깊어진 것일까요? 어머니 없이 남겨진 원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나섰습니다. 양씨는 직접 자신의 젖을 물려 원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혜공주도 함께 돌보았습니다. 원손은 할아버지 세종, 할머니 소원왕후, 아버지 세자 문종, 이모할머니 혜빈 양씨, 누나 경혜공주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이 어린 원손이 훗날 겪게 될 비극을, 그리고 이미 죽은 어머니가 당할 모욕을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씨가 죽은 지 9년이 흘렀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2월 17일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32년 2월 22일 세자 이항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5대 임금 문종입니다. 문종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에 오른 경우였습니다. 태조도, 정종도, 태종도, 세종도 모두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이었고 정통성이 확실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450년 문종 즉위년 7월 1일 문종은 죽은 아내 권씨를 왕후로 추존했습니다. 현덕빈에서 현덕왕후로 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7월 8일에는 무덤의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소릉이었습니다. 빛나는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덕왕후는 살아서는 단 하루도 왕후로 있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문종은 현덕왕후가 죽은 후 다시 정시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후궁으로 숙빈 홍씨가 있었고 그녀가 왕비의 역할을 대행했지만 정식 왕비는 끝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번이나 부인을 잃거나 폐출하는 비극을 겪은 문종은 더 이상 혼인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권씨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종은 성군이 될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정치를 잘 알았으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세자로 있으면서 세종을 도와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자 생활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문종은 즉위 2년 만인 1452년 문종 2년 5월 14일 음력으로 승하했습니다. 향년 39세, 재위 기간은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1452년 5월 18일 문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문종은 원래 아버지 세종의 영릉, 당시 지금의 서울 서초구 헌능에 있던 영릉 옆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생전에 미리 자리도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파보니 물이 나오고 바위가 있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조의 건원능 동쪽,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문종의 능을 조성했습니다. 능호는 현능이었습니다. 밝은 능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현덕왕후의 소름과 같은 한자 현자를 썼습니다. 1452년 5월 18일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종의 적손이자 문종의 적자 12세의 어린 임금이 탄생한 것입니다. 단종은 현덕왕후를 인효순의 현덕왕후로 추승했습니다. 어질고 효도하며 순하고 은혜롭고 밝은 덕을 가진 왕후라는 뜻이었습니다. 1454년 단종 2년 7월 15일 문종의 3년상이 끝나자 문종과 현덕왕후의 신주가 종묘에 함께 모셔졌습니다. 부부가 종묘에서 나란히 제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종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2세의 어린 임금을 보필할 대비나 대왕 대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는 이미 1446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종은 죽기 전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에게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이들 고명 대신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종의 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째 동생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가 가장 야심이 컸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단종이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 머무는 사이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민다며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이 정변으로 단종을 지키던 대신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6월 11일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명목상 양위였지만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제7대 임금 세조로 즉위했고 단종은 상왕이 되어 창덕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종은 정통성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세종의 적손이자 문종의 적자였습니다. 반면 세조는 동생이 형의 아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를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세종 시절 집현전에서 일했던 젊은 학자들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외가 사람들도 가세했습니다. 현덕왕후의 남동생 권자신 그리고 현덕왕후의 어머니 최씨였습니다. 권자신은 단종의 외숙이었습니다. 최씨는 단종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상황으로 있는 손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참여했습니다.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세조를 조선 국왕으로 책봉하는 조칙과 고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조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회를 열었습니다. 성삼문 등은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연회에는 벼룬검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관들이 칼을 들고 왕의 좌우에서 시위를 서는 것입니다. 이때 세조를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로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 박쟁이 벼룬검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세조의 좌우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신호와 함께 세조를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위가 이루어지면 명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연회장이 좁다며 벼룬검을 취소시켰던 것입니다. 성삼문이 반대했지만 신숙주가 찬성하면서 벼룬검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위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일을 말했고 정창손이 세조에게 고변한 것입니다. 1456년 6월 2일
성산문과 관련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권 자신도 잡혔습니다. 현덕 왕후의 어머니 최 씨도 잡혔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가혹하게 신문했습니다. 성산문의 다리를 시뻘겋게 달군 쇠로 꿰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박팽년은 신문 도중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길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는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말 4마리의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백관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3일간 저자에 효수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권 자신도 함께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단종의 외숙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현덕 왕후의 어머니 최 씨, 단종의 외할머니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의 미망인이었지만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단종의 외할머니이자 세조에게는 형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처형되었습니다. 70여 명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15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키거나 나이가 차면 처형했습니다. 여자들은 공신들의 노비나 첩이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처형이 끝난 후 세조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1456년 7월 7일 현덕 왕후의 아버지 권전이 추폐되었습니다. 권전은 이미 144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15년이 지나 서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고신이 박탈되고 모든 관작이 삭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덕 왕후 본인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좌의 칼날이 이미 죽은 왕후에게까지 뻗쳐온 것입니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현덕 왕후의 동생 권자신과 어머니 최 씨가 처형되었습니다. 아버지 권전도 추폐되어 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6월 21일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성산문과 권자신이 신문 과정에서 단종도 복이 모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상황에서 군으로 격하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457년 6월 26일 의정부가 세조에게 계를 올렸습니다. 노산군이 이미 군으로 강등되었으니 그 어머니 된 자가 왕후의 명호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추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개장해야 합니다. 세조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현덕 왕후는 서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왕후에서 평민이 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16년이 지났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종묘에 모셔져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가 철거되었습니다. 문종과 함께 제사를 받던 신주가 끌려 나왔습니다. 왕후로서 받았던 교명과 책보는 관청에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던 소릉이 파헤쳐졌습니다. 능을 관리하던 관리들이 동원되었고 석실이 부서졌습니다. 관은 너무 무거워 쉽게 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끌어낸 관은 바닷가로 옮겨졌습니다. 시흥군자 바닷가 십리 바깥의 습한 모래밭이었습니다. 범람이 작고 물기가 많은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평민의 예로 다시 묻혔습니다. 왕후의 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능을 지키던 능지기도 제사를 지내던 사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현덕 왕후는 죽어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태종이 계모 신덕 왕후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후궁 격으로 격하하고 능을 옮기기는 했지만 관을 끌어내 바닷가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형수인 현덕 왕후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현덕 왕후가 문종과 합장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문종의 현능에서 현덕 왕후의 관만 빼낸 것입니다. 형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폐륜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조는 사람을 보내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고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서인이 되어 바닷가에 묻혔고 아들은 사약을 받고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세조가 잠에서 깨자마자 장남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더욱 분노해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경세자가 사망한 날은 1457년 9월 2일이고 단종이 사망한 날은 1457년 10월 21일입니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으니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연좌제였습니다. 현덕왕후의 가족이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으니 현덕왕후도 연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했습니다. 현덕왕후 본인은 모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15년이 지났으니까요. 죽은 사람을 연좌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친정 가족이 영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15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로 그녀를 처벌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시대에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폐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계유정난 때부터 이미 형에게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당시 민신이라는 인물을 살해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문종의 무덤인 현능 비석소였습니다. 비석소는 능 근처에 만드는 것이니 형의 무덤 바로 옆에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현대 기준으로도 고인 모욕이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폐륜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복 동생들도 가차없이 처리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사사되었습니다.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도 모두 단종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귀양갔습니다. 그들의 식솔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동생에 의해 죽거나 쫓겨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조가 서모인 혜빈 양씨까지 죽인 일입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단종을 젖을 물려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사실상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혜빈 양씨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를 깎아 비구니로 만들어 절로 내쫓은 뒤 죽였습니다. 그리고 현덕왕후의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형수인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현덕왕후는 남편 문종과 같은 현능에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합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능력에 있었습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관만 빼내도록 했습니다. 형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도 태종이 미워했지만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능을 옮기고 후궁격으로 격하시키기는 했지만 관을 끌어내 바닷가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조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세조가 형 문종에게 어릴 적부터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문종은 세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반면 세조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조는 무예가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형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형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형의 무덤을 파헤치고 형수를 모욕하고 조카를 죽인 것은 어쩌면 이런 억눌린 감정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조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457년 9월 2일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나이 20세였습니다. 세조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고 왕위를 이을 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세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것이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세조가 잠에서 깨자마자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경세자가 사망한 날은 1457년 9월 2일이고 단종이 사망한 날은 1457년 10월 21일입니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으니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퍼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세조의 행동을 얼마나 부당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조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의경세자의 죽음을 하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세조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이후 세조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점점 악화되어 나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이들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온천욕을 자주 했습니다. 아산의 온양 온천의 행궁을 만들어 자주 찾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세조가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목욕을 하는데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밖에 나가서 상감 옥체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자 동자승이 상감께서도 누구를 만나시든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친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이 동자로 나타나 세조를 치유해 주었다는 전설입니다. 세조는 말년에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하게 됩니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 왕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국가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학자들과 훈구 유학자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1461년에는 자신의 친필로 불경인 능엄경을 간행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대량으로 간행하고 유포시켰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된 책 중에 불경과 불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1468년 세조 14년 9월 8일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재위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며 북방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치적의 군주이자 피의 군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폐륜의 기록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형의 무덤을 모독하고 형수를 모욕하고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을 겪었고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죽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세조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세조는 1468년 세조 14년 9월 8일에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이 제8대 임금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1469년 예종 1년 11월 28일에 승하했습니다. 재위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종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제9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 인수 대비 한시의 수렴청정을 받으며 성장했고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1478년 성종 9년 4월 흑비가 내리는 등 제의가 일어났습니다. 성종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자 남효온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종께서 혼자 종묘에 계시면서 제사를 받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소릉을 추복해야 합니다. 소릉은 현덕왕후의 옛 능 이름이었습니다. 남효온은 현덕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승지 임사홍이 반대했습니다. 신하로서 논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종도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현덕왕후의 복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 손자 성종의 시대에는 아직 세조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76년 성종 7년 4월 15일에는 현덕왕후가 세자빈 시절 받았던 교명과 책보가 불태워졌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12월 24일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그의 아들 연산군이 제10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1495년 연산군 1년 대사관 김긍류, 사간 이의무, 헌납 김일손 등이 현덕왕후 추복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점차 폭정을 일삼았고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이 제11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중종은 개혁을 원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1512년 중종 7년 11월 죽강석상에서 경연검토관 소세양이 현덕왕후 추복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순정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13년 중종 8년 2월 18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묘에 벼락이 쳤습니다. 큰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중종이 크게 놀라 종묘의 위안제를 친히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경복궁 사정전 처마 밑에 앉은 중종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현덕왕후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기를 반대하던 신하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512년 11월부터 1513년 3월까지 100여 차례가 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왕후가 살아있을 때 친정이 영모에 관여되었다 하더라도 왕후 본인이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패서인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더욱이 현덕왕후는 이미 죽은 후의 일로 연좌되었으니 이는 지나친 처사입니다. 문종께서 혼자 종묘에 모셔져 있으니 신하로서 보기 민망합니다. 중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513년 3월 11일 중종은 현덕왕후의 위호를 추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2일 정식으로 현덕왕후가 복위 되었습니다. 폐위된 지 56년 만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신주가 다시 문종의 사당에 배양되었습니다. 종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릉을 문종의 현능 곁으로 천장하기로 했습니다. 관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닷가 여기저기를 파헤쳤습니다. 56년 전 바닷가에 버려진 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바닷가에서 여자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여자는 없고 빈 관만 있었습니다. 승려가 관을 풀로 덮어주었고 시간이 지나 언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농부가 그곳을 발견하고 몰래 농사를 지었습니다. 복권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숨겼지만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 부탁하자 결국 관아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관이 발견되었고 1513년 봄 현덕왕후는 문종의 현능 왼쪽 언덕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죽은 지 72년 만에 남편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원이 강릉 형식이었습니다. 같은 능력이지만 다른 언덕에 조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합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능의 이름도 모두 현능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능 사이에 소나무 한 그루가 까닭없이 말랐습니다. 공인이 이를 벤이 가려진 것이 트여 두 능이 막힌 데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령이 감응한 바라고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513년 3월 12일 현덕왕후가 복위 되던 그날 조정에서는 감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72년 만에 문종과 현덕왕후께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6년간 역적의 어머니로 취급받던 왕후가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종묘에 다시 모셔진 신주 앞에서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문종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가족들은 아직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권전은 여전히 서인 신분이었고 동생 권자신도 역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복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 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임금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9년 숙종 25년 7월 15일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의 봉작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생 권자신도 복관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덕왕후와 그 가족들은 모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권전이 죽은 지 258년, 권자신이 처형당한 지 243년, 현덕왕후 어머니 최씨가 처형당한 지 24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10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현덕왕후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있는 현능에서 남편 문종과 함께 있습니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면 왼쪽이 문종의 능이고 오른쪽이 현덕 왕후의 능입니다. 두 능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합장은 하지 못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있습니다. 72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부부는 이제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강력한 힘으로 형수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조차 결국 현덕 왕후와 단종을 복권시켰습니다. 힘으로 억누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56년, 243년, 258년이 걸렸지만 결국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고 후손들은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당장은 힘이 없어도 죽어서도 쫓겨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입니다. 권자신과 최씨는 손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미 죽은 딸 대신 손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심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43년 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넷째, 부당한 연좌제의 문제입니다. 현덕 왕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의 죄로 폐위되고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이것은 부당했고 결국 56년 후 바로잡혔습니다. 개인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덕 왕후 권씨는 24세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세자빈으로 있던 시간도 짧았고 아들을 낳은 기쁨도 하루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후로 추존되었지만 살아서는 하루도 그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는 무덤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56년 후, 72년 후, 243년 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왕후가 되었고 남편 곁으로 돌아갔으며 가족들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현덕 왕후 권씨의 이야기였습니다. 24세에 죽어 56년간 역적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결국 왕후로 돌아온 여인. 무덤에서 쫓겨났지만 72년 만에 남편 곁으로 돌아간 여인.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